방금처럼 문제 푸는 요령으로서 달아줍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이렇게 쭉 있다. 아까 보니까 환지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이 5줄이잖아요. 5줄에 대한 내용으로서 이걸 문제 다 읽고 풀기 힘드니까 문제 푸는 요령으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해설 달아줘요. 쭉 해가지고 환지 나오고 뒤에서 증가, 감소 글자 있으면 끝말은 다음날 이게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적어진 걸 가지고 여기에다가 맞춰봐요. 맞춰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혼자 동그라미 쳐봐요.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몸에 익혀져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게 될 거니까 거기서 한 매일마다 5문제 정도 푸시면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세법에 대해서는요 자신감 생겨요. 그래서 5문제 줄 테니까 꼭 풀어보시면 됩니다. 밴드 명칭은요 부동산 세법 이태호 양진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세법 이태호 양진영 이게 네이버 밴드에 있어요. 그냥 또 다시 단톡방 혹시 오픈 채팅방 아시죠? 오픈 채팅방에는요 토요일날하고 일요일날 민법하고 학교론에 대한 내용의 문제 올라갑니다. 단톡방은 학교론과 민법 올라가고요. 여기 네이버 밴드에는 세법과 공시가 올라갑니다. 양쪽 다 들으시면 더 낫겠죠. 단톡방에 대한 내용으로서 오픈 채팅방에서 있는 것은 부동산 세법 이태호 오픈 채팅방에서 부동산 세법 이태호 거기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 인원수는요 한 단톡방에 대한 내용은 금방 나가잖아요. 나갔다 들어왔다 자주 하잖아요. 밴드는 잘 안 나가는데 오픈 채팅방은 잘 나가요. 잘 나간다 하더라도 현재 인원수가 한 670명 정도 있어요. 거기 들어와서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단톡방에다가 민법 문제랄지 아니면 학교론 내용의 문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리세요. 그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토의 형식으로 그 내용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합격자들 많이 있어요. 하여튼 고수들 많이 있으니까 민법과 학교론 고수들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런 일로서 갖춰주면 됩니다. 이제 교재하고 같이 연결해 볼게요. 먼저 1세대에 대한 내용은 286페이지에 있죠. 예습 차원으로서 읽어드릴게요. 1가로 원칙. 교재 읽어주고 설명한 게 낫겠죠. 그게 교육학에서 나와요. 교재 읽어주고 설명하라. 그러면서 단어까지 찝어줘라. 그 내용이 교육학에서 나오는데 그대로 해줄게요. 1세대란 밑줄. 거주자 및 배우자가 밑줄. 그리고 같은 주소 밑줄.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 단위다. 이게 1세대의 뜻입니다. 1세대에 대한 이로서 갖추려면 거주자가 되어야 돼요.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죠. 국내에 주소 둔 자, 거주자가 나와야 됩니다. 왜 거주자에 되겠는가? 비과사에 주는 법률적 취지예요. 아까 법률적 취지에 대한 이로서 말씀드렸는데 국내의 주거 안정에 대한 내용과 국내의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세합니다. 국내의 주거 안정이니까 거주자 되겠죠.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 주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만약에 비거주자면 어떨까요? 비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로서 주로 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외국 사람이니까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 국내의 주거 안정이다 말이 안 맞아요. 거기 거주자 우에다가 적으세요. 비거주자 X. 비거주자 X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땅땅 하여서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 후 양도에 대한 내용 과세라고 적기 바랍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 후 양도한 경우는 과세. 다시 말씀드리면 비거주자가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 후 양도한 경우 과세. 적었습니까? 적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연결해 봐요. 비거주자는 주로 외국 사람이죠. 주로 외국 사람에 대해서는 어디 것만 과세? 우리나라 것만. 그래서 국내 넣었으니까 그 말은요 과세 이렇게 되죠. 그런 이유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거주자에 해당됐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세대입니다. 볼 때 여기에서 배우자가 사망했다. 사망하였으면 세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과세된다. 이렇게 나온다면 너무 가혹스러워요. 너무 가혹스러우니까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보는 경우 해가지고 예외사항을 둬요. 예외사항이 들어갔으면요 세대 이렇게 나오죠. 그 밑에에서 이 가로에 대한 예외사항입니다. 배우자 없어도 1세대로 보는 경우 밑줄.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우자 없더라도 1세대로 보는 경우에 대한 이유로서 동그라미 1번 나이 30세 이상 밑줄. 나이가 30세 이상 됐으면 결혼할 능력이 있죠.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오고요.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 배우자 사망 밑줄, 이혼 밑줄.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도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동그라미 3번에서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에다가 밑줄.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이라는 말은 최저 생활비를 말합니다. 최저 생계유지비, 최저 생계유지비로서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갖추었다. 혼자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도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문장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 이 말 나왔으면 뒤에서는 그 주택을 관리 유지하고 독립적 생계를 갖춘 경우란 말은 시험지에가 맞게 적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을 외울 필요 없고요. 이제 아는 것은요.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 나왔으면 배우자 없더라도 세대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조심하실 점이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 기준 중위 소득 넣으면서 미성년자와 연결되어 있으면요. 그때는 세대로 보지 않는다. 왜? 미성년자니까. 그런데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 나오면서 미성년자의 혼인 나왔어요. 그러면 배우자 있죠. 배우자 있으니까 그 경우는 세대. 그냥 단순하게 미성년자만 나왔으면 세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런 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의 넷 중에 하나에 해당됐으면 세대로 보는 건데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경우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배우자 사망 이혼이죠. 저는 배우자 집사람이 돌아가셨다 해야 되는데 돌아가셨다면 하여튼 화장실에서 끼득끼득하고 웃을 겁니다. 왜 이렇게 여담했냐면요. 문제가 여가 제일 잘 나와요. 배우자 사망 이혼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 잘 나와서 그냥 여담했다 뿐입니다. 별 뜻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밑에서 심화학습. 심화학습에서 2번 박스 안에 2번에서 부부 글자 찾아가지고 밑줄. 부부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중간 보지 말고 끝말 가세요. 끝말은 동일 세대. 동일 세대에다가 밑줄. 자, 이제 여기 설명해 줄게요. 볼 때 이 세대의 뜻에 대한 내용은 방금 보니까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한 경우가 세대 이릅니다. 이제 배우자 있어야 되고요. 주소가 같아야 돼요. 그래야 세대입니다. 배우자 있는데 주소는 다르게 했어요. 주소는 다르게 했으니까 원칙 안 들어갔죠. 그러면서 여기 예외 들어가요. 예외로서 나이 30세 이상, 배우자 사망, 이혼, 기준 중위소득의 40% 여기에 들어가면 각각 세대가 됩니다. 각각 세대가 되면서 여기에서 국내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했다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 만들어져요. 부부는 각각 세대가 아니라 동일 세대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데 이제 상황 만들어 볼게요. 상황 만들어 볼 때 남자에 대한 나이 30세였고요. 여자분의 나이도 30세였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나이가 같으니까 결혼하여서 부부였다 합시다. 그리고 남자는 주소를 서울로 두고 서울에 있는 1주택에 대해서 남자 명의로 등기돼 있고 그리고 등기부상에서 2년 보유 갖추었다 합시다. 조정적은 아니었다 치고요. 2년 보유하였다 하고 그리고 다시 여자는 울산에 주소를 두고 울산에 있는 1주택에 대해서 여자 명의로 등기돼 있고 그리고 2년 보유를 등기부에 의해서 갖추었다 합시다. 이랬을 때에 어떠한 법이 없다면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는 현상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저 보니까 배우자 있죠. 그런데 주소를 달리했죠. 달리했으니까 원칙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외에 들어갔죠. 30세 이상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1세대. 여기도 30세 이상 1세대 이렇게 됐죠. 그리고 1세대 1주택 2년 보유로서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했다면 그대로 비과세. 또 울산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1세대 1주택 2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입니다. 어느 걸 먼저 양도해도 비과세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법 나온 게 방금 체킹한 거예요. 자, 부부는요. 부부는 동일 세대. 부부는 같은 세대에 살고 있으니까 서로 간에 욕하고 서로 간 싸우죠. 안 싸웁니까? 그럼 저부터 깎아요? 저 오늘 아침에 집사람한테 실컷 욕하고 내려왔어요. 그럼 이제 저 깠으니까 여러분 까세요. 싸우잖아요. 싸우죠. 싸우니까 부부는 같은 세대니까 싸운다는 얘기예요. 같은 세대. 같은 세대임으로써 이제 여기에서 각 세대가 아니에요. 각 세대가 아니고 1세대 됩니다. 1세대 되고 그 서울주택을 먼저 양도했다고 한다면 하나, 둘, 2주택이죠. 2주택이고 2년 보유하였으나 1주택을 갖추지 않았음으로써 이 경우는요. 과세. 울산주택을 나중에 양도했다고 한다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였음으로써 비과세.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양도소득세에 대한 이유로서 1세대로서 주택을 2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면 절세하는 방법은요. 둘 다 양도소득세 계산합니다. 자, 먼저 전제는요. 고가주택이 아니라는 전제. 고가주택은 실지거래가 12억 초과가 고가주택입니다. 실지거래가 12억 초과되지 않았다는 전제로서 양도소득세를 둘 다 계산해요. 둘 다 계산해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온 것을 먼저 팔고 양도소득세 크게 나온 것을 늦게 파셔가지고 비과세 받는 것이 절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 이론에 따라 가지고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서 알 수 있는 거. 하나는요. 부부. 이 글자 나왔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요. 동일 세대. 이거 하나 아시고요. 또 하나에 대한 내용은 2주택 이상을 같은 날에 양도했다. 같은 날 양도했을 때 먼저 양도한 것은 2주택으로서 과세. 늦게 양도한 것은 1주택으로서 2년 보유했을 때 비과세 받습니다. 이 순서를 우리한테 정하도록 했어요. 그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내용을 기억하시기 위해서 밑에
옆 페이지에 있는 287페이지 오른쪽 페이지에서 맨 밑에 3가로 나오죠. 3가로에 대한 이유로서 2개 이상 주택, 이 숫자는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요령 알 필요 없고 알아야 될 것은 같은 날 양도. 자, 문장에서 같은 날 양도 여기다가 동그라미.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거주자 선택. 만약에 같은 날 양도 이 말이 나오는데 거주자 선택 이 말이 없이 국세청장이 순서 정한다. 아니면 양도 소스에 크게 나온 걸 먼저 판단하면 그건 틀린 겁니다. 거주자 선택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서 1세대 설명드렸으니까 1세대를 갖췄다고 가정해요. 이걸 갖췄다 가정하고 두 번째는요. 1주택 갑니다. 1주택에 대한 내용은 286페이지에서 3번에서 나오죠. 3번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보유. 이게 바로 1주택의 뜻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일자 앞에 국내에다가 동그라미. 일자 앞에 국내 나오는데 왜 여기에서 국내란 말이 나오게 되겠는가? 그러면은 법률적 취지가요. 국내 주거 안정과 국내 주택 공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자 앞에가 국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국외는요. 국외 주택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서 국내 주택 공급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죠. 국외 주택은 과세예요. 거기다가 적으세요. 국내 밑에다가 국외 주택은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3번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집에 가서 읽어보고 여기서 문장으로 해보죠. 1세대가 국내 1주택과 국외 1주택을 각 2년 보유 후에 국내 주택 양도 시는 2주택으로서 과세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합시다. 이랬을 때 이 문장이 맞겠는가 틀렸겠는가를 볼 때 여기에서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겠죠. 그랬으니까 양도했던 시점에서 국내 주택 몇 개? 하나. 1주택 되겠죠. 그러면 1세대 갖추었고 1주택이었고 2년 보유 갖추었으니까 비과세 됩니다. 방금 했던 문장은 틀린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국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참 오지랖 넓어가지고요. 국세청장이 할 것을 자기가 또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알기에 과세하겠는가? 그 내용은 국세청장한테 맡겨요. 우리는 시험만 보면 돼. 되겠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과세.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주택의 뜻, 양도 시점에서 주택이 됩니다. 만약에 양도 시점에서 나대지였으면요. 그때는 주택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세. 또 양도 시점에서 상가 건물이었으면 주택이 아니니까 과세다. 이런 내용으로서 주택의 뜻이 법에서 적어져요. 이 주택의 뜻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늘 주거용 건물에 대한 주택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그 판단에 대한 내용은 사실적 판단인데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이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문제는 부수 토지입니다. 부수 토지, 주택에 딸린 토지를 엄청나게 넓게 소유하고 계시다가 본이 1주택이었으면 부는 본에 따라간다 했으니까
엄청나게 넓은 부수 토지까지도 1주택으로서 비과세는 현상 나오기 때문에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법에서 부수 토지의 면적을 정해줘요. 그 내용이 오른쪽 페이지에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서 주택, 부수 토지 면적, 거기 밑줄,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서 첫 번째 점,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내의 토지 중 주거지역 주 동그라미, 그 옆에 상업지역 상 동그라미, 그 옆에 공업지역 공 동그라미. 그러면 거기 동그라미에 대해서 글자가 세 글자죠. 주상공 세 글자니까 세 배. 이렇게라도 기억합시다. 주상공 세 글자 세 배. 그럼 주상공이 나오지 않았으면 5배. 그리고 맨 끝에서 동그라미 2번 그 밖의 토지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도시지역 밖. 도시지역 밖. 도시적 밖은 10배. 그리고 그 밑에서 심학습에서 먼저 읽어줄까요?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 면적은 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도시적 밖은 10배, 그 다음에 주상공은 3배, 주상공 글자 없으면요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허가를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서 초과하지 아니한 것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초과된 경우는 초과되지 아니한 것 있었죠. 그 밑에다가 초과된 경우는 나대지로서 과세. 초과된 경우는 나대지로서 과세.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는데 여기까지에 대해서 볼 때 뒤에서 주택의 수를 판정해줘요. 주택 수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갑니다. 4 가로가죠. 자 보세요. 요 1주택의 뜻이 어떤 뜻이었어요? 양도 시점에 국내에 1주택이죠. 그럼 양도 시점에 국내에 2개였으면요. 그때는 먼저 한 것은 과세. 그러니까 요 주택 수 판정에 관한 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내용으로서 있는 것이 4 가로. 4 가로에서 공동 소유에 대한 이유로서 1번 그 밑에 줄 본문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에다가 밑줄 공동 소유하였으면 공유주택이죠. 공유주택이니까 자기 지분만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만큼이니까 각자 소유죠. 각자 자기 지분만큼으로서 공유주택 이 글자 있으면 맞벌어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 각자가에다가 밑줄. 그리고 5 가로에 대한 내용은 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 가로. 6 가로에 대한 내용은 문제에 잘 나오지 않은 쪽인데 하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갔더니 계속적으로 의심쩍 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이든 동그라미 2번이든 키 단어 있어요. 키 단어가 분할입니다. 그래서 6 가로에 토지, 주택의 분할, 분할에다가 밑줄. 분할 양도 나오죠. 그래서 분할에다가 밑줄 치고 화살표 하셔가지고 이렇게 적으세요. 화살표 하셔서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1번이든 동그라미 2번이든 문장에서 분할 글자가 있어요. 그 분할 글자 보자마자 끝말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할 나오고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 두 구절만 알고 있으면 거기 한 문장에 대해서 5줄은 암기가 된 겁니다. 설명드릴게요.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렸으니까 설명드리면요.
여기서 이렇게 한 필지가 있어요. 한 필지 있고 그리고 바로 인접된 곳 얘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필지가 주택이 안착돼 있고 그리고 이 두 필지가 한 울타리에 있어요. 한 담장 안에 있다고 하였을 때 1세대가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1주택으로 소유하였다. 그러면 1주택. 물론 여기 부수토지에 대한 내용으로서는 3배, 5배, 10배를 초과하지 않았어요. 내였다 하고요. 그리고 이걸 2년 보유하고 양도하였다면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니까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머리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에요. 영리한 사람이라 필지가 2개거든. 필지가 2개니까 이걸 나누어서 팔아요. 나눈다가 뭘까요? 분할. 분할하여서 이걸 팔아요. 그럼 이건 뭐냐? 나대지. 나대지니까 끝말은요.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시 여기에서 자, 이렇게 한 필지에 주택 안착돼 있고 또 다른 한 필지에 주택 안착돼 있어요. 그러면서 한 울타리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볼 때 본체 있고 사랑채 있는 건물이 있죠. 이런 건물입니다. 이런 단독주택에 대한 이유로서 볼 때 여기에서 다른 지역에 주택이 없다면 얘가 1주택 그리고 2년 보유하고 이걸 팔았으면요. 마찬가지로서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머리가 영리한 사람이라 필지가 2개니까 나누어서 팔아요. 분할하였다면 분할했던 시점에서 하나, 2개 됩니다. 2개니까 끝말은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과세되죠. 그리고 이제 볼 때 분할 글자 나왔으면 끝말은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두 구절만 알았으면 그 한 문장은 전부 다 암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에서 심화학습에서 1세대 1주택의 판정에 대한 내용으로서 1번 보시면 주택이란 공무상 용도의 구분과 관계없이 공부란 말은 서류, 건축물 대장, 등기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 사실상 주거용 사용 건물에다가 밑줄. 판단은 뭘로 판단? 사실. 그 내용으로서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갑시다. 2번에서 소유하고 있던 공무상 주택인 1세대 1주택을 거주용이 아닌 영업용 건물로 사용. 영업용 건물로 사용에다가 밑줄. 영업용 건물이니까 주택이다 아니다. 주택이 아니겠죠.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데다가 밑줄. 그 다음에 3번에 대한 응도 문제에 잘 나오지 않은 건데 혹시 모르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포인트를 잡는데 1세대 1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주택을 매수한 자가 등기하지 아니하여 매수한 자가 등기하지 아니하여 밑줄. 그 밑에다 적는 것은 매수자 등기 지연. 매수자 등기 지연 이렇게 적으세요. 적었습니까? 적었으면 이제 막바로 거기서 끝에 보세요. 1세대 1주택임을 사실상 확인. 거기다가 밑줄.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주택을 2개를 소유하였는데 이때 하나를 팔았어요. 팔면서 산 사람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등기하지 않았어요.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러면 서류상으로는 몇 개? 2개. 실상은 몇 개? 하나. 그래서 실상 1주택 된 겁니다. 그래서 1주택임을 사실상 확인. 이 내용으로 나오고요.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4번. 4번에 대한 내용 버리세요.
5번도 버리고요. 6번에서 사용인의 기거를 위해서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 공장에 부수된 건물을 합숙소로 사용 밑줄. 부는 본에 따라갑니다. 보니까 합숙소가 부죠. 부는 어디에 따르겠다? 공장에 따른다. 그랬으니까 끝말은요. 주태로 보지 아니한다. 주태로 보지 아니한다에다가 밑줄로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수 판정합니다. 판정하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주택수 판정했으니까 두 개였다면요. 하나로 보는 경우로 가야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교재에서는 막 이리 가요. 막 이리 가니까 교재 순서대로 할게요. 교재 순서대로 하지 않고 페이지를 왔다 갔다 했더니 나는 더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교재 페이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정리에 대한 내용을 할 때는 한 손 노트로 정리할게요. 되겠죠? 저기에서 2년 보유로 갑니다. 2년 보유. 자, 먼저 보유에 대한 이유로서 보유기간 계산이에요. 보유기간 계산에 대한 내용으로서 동그라미 1번 나오고 동그라미 2번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은 아까 했던 내용이니까 놔두고요. 동그라미 2번은요. 버리면 되겠죠. 취득했던 시점에서 조정지역이었으면 2년 보유기간 중에 2년 거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것이 동그라미 2번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실무 때 적용할 것이고 시험에서는 답으로 안 줄 거니까 이 내용은 그냥 버리시면 됩니다. 3번 갑시다. 보유기간 계산은 밑줄. 그 옆에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밑줄. 보유란 말은 소유란 말과 같은 말. 소유하려면요. 취득하였어야 소유되겠죠. 언제까지 소유? 팔 때까지. 그래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이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 문제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두 번 다 틀리고 왔어요. 어떻게 나왔냐?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과세일까지다. 틀렸겠죠? 소유하신 건 아니잖아요. 과세일 양도일 위에다가 적으세요. 과세일 X라고요. 과세일 X.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갑니다. 뒤로 가셔서 290페이지에서 동그라미 5번에서 먼저 읽어줄게요.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 계산할 때 다음의 기간을, 여기서 다음의란 말은 밑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의 기간을 통산한다. 통산이라는 말은 합산,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통산과 합산의 구별점이 있습니다만 시험에서는 통산과 합산의 구별점 나오지 않은 거니까 통산 나왔으면 우리 생각하는 것은 합산, 합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바로 기역, 니은, 디귿으로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 기역 문장, 또 니은 문장, 디귿 문장을 보니까 한 문장으로서 두 줄씩이에요. 그 내용을 전부 다 외우기는 아주 까다로우니까 여기서 합산되는 법률적 취지만 알았으면 그 문장에 포인트를 빼내게 됩니다. 기역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기역 옆에다가 가지고 적는 것은 같은 주택이라고 적으세요. 같은 주택. 주택이 같은 주택이니까 보유기간 합치겠다 뜻입니다. 같은 주택이니까 당연히 문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겠는가? 멸실하여 재건축. 멸실하여 재건축 찾아가지고 밑줄. 멸실하여 재건축했으면 같은 주택이죠. 가주택이니까 당연히 끝말은요. 통산 밑줄. 이거 될 것이고요.
다시 니은에다가 또 적으세요. 니은에다가 적는 것은 이 법률적 취지는 같은 사람이었어요.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니까 이제 나오겠죠. 비거주자 하면은요, 주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6개월 이상 살게 되면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자, 보니까 비거주자에서 거주로 전환됐죠. 어때요? 같은 사람이죠. 같은 사람이니까 그 말은요, 통산이에요. 통산인데 이것만 보유 3년입니다. 이것만 보유 3년. 자, 거기에서 체킹해 줄게요. 비거주자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3년 이상 계속 보유. 거기 동그라미. 3년 보유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거주자로 전환.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요, 통산. 비거주자에서 거주로 전환. 이건 아시겠죠? 보유 3년, 이 숫자가 왜 나왔겠는가? 나왔던 원인에 대한 내용은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 6개월 이상이니까 여기서 1년 먹어요. 1년 먹고 여 몇 년? 2년. 합치면은요, 3년. 이것만 3년이에요. 3년, 나머지는 다 2년으로 되죠. 그 다음에 디귿에다가 또 적으세요. 같은 세대. 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같은 세대 적고, 그리고 가로 하셔가지고 상속만. 이렇게 하세요. 상속만. 하였으면 체킹해 줄게요.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 개시 당시, 상속 동그라미. 상속 개시 당시에서 상속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서 동일 세대 동그라미. 같은 세대죠. 같은 세대니까 그 말은요, 통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상속만이니까 상속 동그라미와 또 같은 세대 동그라미에다가 앞에다가 플러스라고 적으세요. 동그라미와 동그라미 사이에다가 플러스.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하나라도 빠지면 통산되지 않습니다. 증여 아니에요. 상속 위에다가 증여 X라고 적으세요. 동일 세대인 경우는 상속만 적용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통산해가지고 2년 보유 갖춰서 1주택으로서 양도했으면 비과세가 되는 건데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 갖춘 경우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가로에서 예외상이에요. 그 예외상 옆에다가 별 표시 하나 하십시오. 이건 2년 보유 갖추지 않았다 하더라도 2년 보유 갖춘 걸로 본다. 에 대해서 어떤 경우냐면 워낙 기간이 길게 걸리니까 국가가 짧게 해준 겁니다. 또 하나는 불가피한 사유였고요. 먼저 해보죠. 건설 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5년 거주하고 취득하죠. 그리고 2년 보유하고 양도했으면 총괄 7년 걸려요. 너무 길게 걸리니까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5년 거주만 하였으면 2년 보유된 것으로 보겠다 뜻으로서 나온 것이 동그라미 1번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 보니까 문장으로서 벌써 넉줄이에요. 아주 짜증스럽죠. 아무튼 지문이 길면 짜증스럽잖아요. 이 넉줄 되는 게 문제에서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더욱더 짜증일 겁니다. 여기서 빨리 글자 찾기 하셔야 돼요. 글자 찾기로 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면 본문에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법 규정에 따른 민간 건설 임대주택, 건설 임대주택에다가 동그라미. 이 글자 보자마자 이제 뒤에서 숫자 찾아요. 공공주택 특별법 규정에 따른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 전원이 거주, 자 거기 거주 밑줄 가로 빼고 연결하니까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 결과적 내용으로서 보면은 건설 임대주택 나왔으면 뒤에 숫자 꼭 있어야 돼요. 거주 5년. 이 말이 있으면 끝말은 2년 보유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두 구절만 알았으면 이 문장 다 암기된 겁니다. 건설 임대주택 숫자는요. 거주 5년. 이렇게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다시 동그라미 2번에서 수용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수용되면 기간 길죠. 기간 기니까 수용 단어 자체로서 2년 보유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용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쳤으면 이렇게 적으세요. 니꼬르 2년 보유. 수용 단어 자체로서 2년 보유 되겠다는 뜻이에요. 수용 글자 있으면 2년 보유 됐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동그라미 2번 바로 옆에 있는 수용 글자에다가 동그라미 쳤는데 원래 시험지에서는 그 밑에는 본문 글 세 줄이 나옵니다. 석 줄 다 외우지 못하죠. 그냥 수용 단어 찾으면 돼. 찾아가지고 수용 단어 있으면 끝말은요. 2년 보유 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서 수용일로부터 5년 내에 양도하는 잔존주택인데 이 내용은 시험지에서 안 나와요. 버리세요. 이건 구석지 중에서도 아주 상상상 구석지예요. 이 내용 또 중요하다고 말한 분 계시면 그 강의 듣지 마세요. 그 사람은 강의를 엄청 늘리신 분이에요. 강의 늘린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범위를 줄인 게 좋을까요? 줄여야죠. 줄여야 되는데 범위를 늘리고 있어. 하찮은 과목인데. 세법 과목 하찮거든요. 안 하찮습니까? 하찮으니까 문제가 16문제밖에 안 나와. 그럼 여기 16문제 중에서요. 이제 짧은 시간 내에 효과를 크게 내야 돼.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10문제 맞추면 돼. 아니에요? 10문제 맞추면 선방한 거 아닐까요? 선방할 겁니다. 10문제 맞추면 돼요. 절대 여기에서 16문제 절대 못 맞춰요. 출제자는요. 아주 영악해가지고 여러분들 틀려라고 1번부터 3번까지에 대해서는 보도 못한 거 주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예, 100점 맞히기 싫거든.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돼. 버려주고요. 출제자한테 그래 너의 명예 살려줄게 하면서 나는 버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중간 난이도에 대한 내용을 본다면 여기서 문제를 딱 푸는데 하여튼 답은 두 개는 보여. 근데 어떤 게 답인지 모르겠어. 이게 중간 난이도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보인다면 두 개를 체킹하세요. 이렇게 해요. 체킹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 난이도 있어요. 하 난이도에 대한 건 꼭 맞춰야 돼요. 이건요. 이걸 쭉 풀어요. 이걸 풀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기분이 업이 돼. 여기서 기분이 업돼가지고 이게 보여. 이게요. 그리고 나서 요건 찍어. 찍을 때 번호 한 번으로 찍으세요. 한 번으로 찍는데 번호에 대해서 모의고사는 그렇게 나오지 않겠으나 1번이 5개였으면 5번도 5개입니다. 이 숫자 같으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믿으세요. 자기를 믿어야지 남을 믿어요? 자기 믿겠죠? 자기 믿고 여기에 대한 내용에서 이제 세봐요. 여기 세봐. 자기 믿고 세보고 세보니까 여기서 3번이 제일 적어. 그러면 3번으로 찍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 버리시면 되겠죠? 버리고 그 다음에 3번 해외 이주. 해외 이주에 대한 내용 해외로 떠나잖아요. 떠나니까 국내에 주택 공급 목적으로서 비과사는 거니까 빨리 팔아라 하고 파는 기간을 줘요. 해외 이주는 파는 기간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해외 이주 이 글자를 보고 파는 기간 알 수 있어요.
하는 기간 볼 때 얘가 2주, 2년. 알죠? 이런 문제 나오길 제발 비세요. 거기에서 2년 내 양도에다가 밑줄. 또 다시 4번에서 본문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 밑줄. 국외 거주가 곧 뭘까요? 해외 이주. 이니까 몇 년 내 양도? 2년 내 양도. 잘 나가죠? 해외 이주는 2니까 2년 내 이렇게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옆에서 291페이지에서 5번이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게 바로 부득이한 사유예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내용으로서 먼저 1년 이상 거주, 거기 동그라미. 그리고 또 거주에다가 동그라미. 그 옆에 치약 밑줄, 또 옆에 근무 밑줄, 그 옆에 요양 밑줄.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 넣으면 뒤에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다. 이 말은 시험지가 다 맞게 적어져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 필요 없고 실무형에서만 적용되는 건데 시험용은 아니니까 그건 알 필요 없고 아는 것은 치약상 아니면 근무상 아니면 요양상 나왔으면 꼭 있어야 할 것이 1년 거주. 이걸 아셔야 돼요. 1년 보유 아니에요. 1년 거주예요. 그래서 거주에다가 또 다시 동그라미 칠한 겁니다. 1년 거주. 그리고 치약상, 근무상, 요양상 위에다가 적으세요. 사업상 X. 사업상 들어가지 않는다. 사업상 X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갑시다. 그 밑에서 6번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이게 바로 1주택의 특례예요. 이 말은 뭘까요? 두 개였으나 한 개로 보는 경우죠. 거기 1주택 밑줄 그리고 그 옆에 특례 밑줄 하고 이렇게 적으세요. 두 개이나 하나로 보는 경우. 두 개이나 하나로 보는 경우. 거기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일시적 2주택인데요. 거기 먼저 동그라미 1번에서 일시적 2주택 글자 찾아서 밑줄. 동그라미 1번 본문에서 말씀드리면 동그라미 1번 밑에 줄에서 첫 글자 이하 이렇게 나온 줄, 그 줄의 끝 가보시면 일시적 2주택 있죠. 거기다가 밑줄. 시험지에는 일시적 2주택 이 말은 꼭 줘요. 꼭 줌으로써 이걸 근간으로 잡고 숫자가 있어야 돼요. 숫자적 내용을 먼저 읽으면서 체킹할게요.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지난 후 밑줄. 신규 주택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 내 밑줄. 정전주택 동그라미. 그 옆에 양도 밑줄. 그리고 끝에서 1주택 밑줄.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 합시다.